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트럼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각종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장벽을 다시 건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또한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공식화했고 영토 확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동으로 유리한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관심을 드러내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가주에 강풍이 불면서 어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소방국의 대응으로 모두 조기 진화됐습니다. 방화 산불도 발생했지만 진화됐고 방화범 체포됐습니다. 한편 남가주에 발령된 특별 위험 상황은 오늘 오전까지 연장됐고 LA 카운티 지역에는 오늘 밤 10시까지 산불 위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LA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민들에 의해서 LA 사업체들의 세금 보고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한편 이번 LA 지역 산불로 인해 과거에는 비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평지 주택들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과 문답을 진행하는 등 직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실제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부인했습니다. 국회 소추단은 군경지휘부 진술과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 기일에도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고 제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99대 112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리그 최약체 워싱턴과 홈에서 경기합니다. 대학 풋볼 챔피언십에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노틀담을 34대 23으로 승리하고 이번 시즌 대학 풋볼 최강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계속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America first.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Now, he is a nuclear power. We got along.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어제 무더기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장면은 잠시 KB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Donald John Trump. 박수와 환호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사당 중앙 후 취임 무대에 등장합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 앞 선서를 마치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32분간의 취임 연설에선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의 제일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취임 연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미국과 미국인이었고 위대한, 강한 같은 자부심을 강조하는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통수권자로서의 군사열.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 경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지지자들의 열광을 받으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백악관에 입성해서도 트럼프 시대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행정명령을 줄줄이 내놨고 기존 정치의 틀을 파괴하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꿈꿔왔을 취임 첫날은 세 차례의 화려한 무도회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렇게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취임사는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대선에서 승리한 아웃사이더의 조심스런 입장이 취임사에 반영됐다면 올해는 원칙과 실행 계획을 겸비한 정치 지도자의 면모가 전면에 부각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훨씬 길어진 32분 분량의 취임사에 담은 것입니다. 남부국경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개시하고 또 외국의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도 하면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현 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설명할 때도 8년 전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무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태풍 피해와 이곳 LA 산불 등의 실제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8년 전 취임사에서 도시 빈곤층과 공업지대의 쇠락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지명까지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취임사에 포함되면서 취임사 길이도 2017년도 16분에서 올해는 34분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언급도 늘렸습니다. 2017년 취임사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자신을 250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탄압받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는 등 개인적인 얘기를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또 암살의 위기에서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발언이 취임사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자신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종, 성별, 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자신을 지지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챗GPT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논조 차이를 지문한 결과 대담하고 독선적이었던 8년 전보다 훨씬 희망적이고 절제된 톤으로 바뀌었다는 답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어제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싹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연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상사태 근거로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상의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건강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국방부의 국경을 봉쇄해야 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 계획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경 봉쇄 외에도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섭니다.
불체자 외국인 부모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신고서 발급 금지라는 형식으로 우회를 시도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신고서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세관 단속국에 협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협조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와 LA 시정부, 카운티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연방정부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과 국외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인 CBP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일부터 서류가 미비한 외국인들이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또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CBP1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CBP1은 미국행을 원하는 미민 희망자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보다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고안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가까운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 등에서 이 앱에 접속을 하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이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처리하는 신청서의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CBP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는 한 달에 3만 명가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CBP1 앱 가동이 중단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남부 국경 단속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눈앞에서 미국 입국 문이 닫히면서 멕시코 국경 도시에서 인터뷰 수번을 기다리던 이민 희망자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직 미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CBP1 앱을 통한 입국 절차가 개시되길 기다리고 있던 이민, 망명 희망자가 거의 3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00건의 행정명령 중에는 성별, 인종을 고려한 다양성 장려 정책 폐기 명령도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관성,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 여성 딱 2개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 건은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연방정부에 회복함이라는 제목도 달고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정부기관,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배려 조치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쓸데없고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활동가들이 연방정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 분야를 제외한 관료 채용을 동결하고 관련 사업비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지정됐던 최고 다양성 책임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기소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또 14명을 감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폭동 당시 하원 의장을 맡았던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욕이라며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뉴스를 전해드릴 때 주로 살펴보는 언론사들이 있죠. 한번 어제 취임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즈는 모독의 서막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규모 사면은 사법체계에 대한 조롱이라며 헌법에 따른 신성한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폭력을 쓰는 게 합법이고 폭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경 비상사태 선포와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제한 등 반이민 정책 그리고 성별 다양성 장려 정책 폐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힘은 영토가 아닌 아이디어 정복을 통해 독창성과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트럼프가 내놓은 이런 정책은 이민자와 가족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임사의 분열된 메시지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스티브 배너보다 일론 머스크에 가까웠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첫 임기와 달리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굳건한 생각을 가진 게 분명해 보인다며 취임사대로라면 미국 민주주의 위기는 우려보다 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가벼운 전망을 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무더기로 바이든표 정책을 폐기하면서 미국 국정 신뢰도에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명령 가운데 무려 78개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와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부터 예고했던 바이든 지우기를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른바 Anything but Biden, ABB, 즉 바이든 정책 전면 부정 바람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서 4년 만에 휴지통으로 가게 된 시한부 정책이 됐습니다. 어제 철회된 정책 중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정체성 존중에 관한 행정명령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방지 및 철폐 행정명령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닷새 뒤에 서명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백악관 젠더정책협의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평등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도 함께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폐기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간 행정조치 60건에 서명했는데 이 가운데 24건이 트럼프 일개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실내 체육관인 캐피탈원 아레나 취임 행사에서 미국 대통령 표장이 붙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명 와중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라면서 정책 폐기를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시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요. LA 경찰국은 시위대가 스스로 해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시위 현장에 상주 몇 시간 동안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일론 머스크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 일단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온 피켓이 있었잖아요. 이 같은 시위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을지, 벌어지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에는 산타하나 강풍이 부는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강풍경보 내려져 있고 산불경보와 대기경보는 오늘 밤 10시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르고 목요일에도 4, 5도가량 더 높아지면서 목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9도가량이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남가주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록 많은 양의 비는 아니겠지만 아직 남은 산불 진화 작업과 또 현재 바짝 말라있는 건조한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6도, 벨리와 일란다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6도, 해안 지역 72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그리고 취임 이후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습니다. 원래 틱톡이 19일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어느 곳에서 조금씩 서비스가 재개됐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서비스를 유예할 것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서비스가 서서히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틱톡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틱톡을 팔거나 미국 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였는데 75일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어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같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 또는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각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과 민간기업, 정부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또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 중단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 소용 자금도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서에는 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에 폐지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도록 행정명령에 역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긴급히 요구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다른 나라 부담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미국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으로 미국의 300%에 달하지만 WHO에 기여하는 금액은 미국의 9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부르면서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용어가 갖고 있는 외교적 함의 때문에 상당한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 핵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제해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이른바 스몰 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는 용어의 외교적 함의를 인식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의욕 그 전부터 발언을 해왔었죠. 어제 취임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외교적 논란이 되는 사안들도 직설적으로 공언했습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 통제권도 되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 알래스카 디날리 산의 이름은 윌리엄 맥킨리 산으로 바꾸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속뜻이 있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단 하루도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이 되온 대외 정책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멕시코와 접한 바다인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Stars and 대통령 stripes on 행정명령에 the 서명해 planet Mars. 미국 지도와 연방정부에서 쓰는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어 파나마 운하를 양도한 건 어리석은 일이었다며 운하 통제권을 도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취임 전부터 해당 사안들을 거론하며 멕시코 대통령, 파나마 대통령과 각각 설전을 벌여왔는데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겁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알래스카의 데날리 산의 이름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산으로 다시 명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맥키니는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의 기치 아래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의 안정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맥키니 전 대통령까지 취임사에서 거론한 이름 3개는 앞으로 트럼프식 대외 정책의 시작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취임 첫날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21일 양국 관계 발전을 함께 추동하길 바란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우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2020년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방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어제 루비오 후보자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고, 이에 연방상원의원 출신인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기반으로 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더 강력한 중국 제재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로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다가 지난 2020년 중국 제재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날 구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폭탄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마주보고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 안정적이고 또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동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대중관세가 이처럼 부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뜻하지 않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언론인은 미국 새 정부의 전략이 바뀌었고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중국과 접촉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츠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한 것과 취임을 앞두고 시 주석과 전화 통화한 점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손을 흔들면서 친근하게 친구라고 인사한 뒤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가 취임하자마자 화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전승절 행사에 서로 맞초대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지금 양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 영토 일부임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며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을 함께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협상 목표가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적절한 신호가 오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지 시간으로 21일 글로벌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핵심 화두로 다뤘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전날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낸 터라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참석자들도 연설로 이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 시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무역과 통상 이슈부터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미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의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 포럼 세션인 브락실시의 성장 모색에 패널로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에 반대론을 폈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다시 심화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미국이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는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TO가 미국 관세 정책의 파장에 대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 발동한 행정명령에 관세 관련 사안이 없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트럼프 시대의 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같은 세션의 패널로 나온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종전 협상을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내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 이튿날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취임 첫날 행정명령 목록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쭉 정리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단 큰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바이든 전 대통령 시대에 행정명령 발동됐던 78개 이 모두 조치하거나 각서를 폐지시켰습니다. 관세와 무역 관련해서는 4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연방정부 개혁에 관련해서는 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관련해서는 11개의 행정명령을, 이민과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6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성별 및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에는 3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 효율부 설립,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타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금지법도 75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명령을 어제 이 바쁜 사람 임금님들 그냥 서류 옆에다 쭉 깔아놓고 사인만 쭉쭉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런 형식으로 어제 이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불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LA 시내 사업체들의 사업자 세금 보고 기한 연장됩니다. 이은 기자가 산불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LA 시내 사업체들의 사업자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당 사업체들의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8일에서 오는 4월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추가적인 정보는 finance.lacd.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청은 LA시 재난복구센터에서 주 7일 사업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통한 주택재난대출, 사업재난대출,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은 lending.sba.gov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의 통합정보 허브 lacd.gov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와 페사디나 지역의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차 제한 조처가 이뤄졌습니다.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은 20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되며 추후 소방국의 별다른 노티스가 없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주차 제한은 응급대원들이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대피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좁은 도로, 중요 교차 구간을 통해 피해 장소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로에 차가 있다면 피해 장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사디나 소방당국도 레드 플래그로 인한 주차 제한이 20일 오전 8시부터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에 LA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과거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평지 주택들이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평양 연안 팰리세이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하루 전 파사데나에 위치한 한 주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24년 경력의 부동산 중개인 로사 가르시아와 그녀의 조카 셰넌 호트는 215만 달러 상당의 이 주택을 리모델링하던 중 산불이 발생해 집이 무사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3베드룸 2앤 하부 베스룸 주택은 주변 이웃들과 함께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32세의 리사체는 1년간의 주택 물색 끝에 이제는 산불로부터 안전한 평지 지역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며 이제 평지가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파사데나의 119만 달러짜리 투베드룸 타운하우스 오픈하우스에서 다나 랜스와 주디 스포터 부부는 최근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6세의 네하메타는 원래 알타데나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파사데나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한편 LA 코리아타운도 안전한 주거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심과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리아타운은 지리적으로 산불 위험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인 편의시설과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들에게도 매력적인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LA 주민들의 주거 선호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평지 지역들이 새로운 주거 핫스팟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들을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이렇게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답변을 해놨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건넨 것으로도 또 공소장은 확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며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출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 2차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전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젯밤 출석 의사를 헌법재판소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헌재 출석을 통보한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헌재에서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인 만큼 불출석할 명분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등 조사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기보단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계속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공수처의 수사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헌재는 오늘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이어 오는 23일 등 모두 8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내용도 조금 부정하고.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